오늘 우리 시장 아주 힘들게 시작하는 것 같더니 뒤에는 그래도 힘을 좀 냈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아유. 많이 긴장했습니다 아침에. 1%뭐 이렇게 막 빠지는 것 같아서. 그러나 오늘 주로 어떤 친구들이 좀 힘을 좀 내줬습니까? 오늘 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새로운 주저주 찾기를 모색하는 하루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까 이제 사회자분께서 정프로님 말씀하셨듯이 환율이 1,300원 이로 시작하면서 장이 좀 불안했었는데 9시 50분에 그 금통위에서 금리 동결을 발표하면서 그게 좀 좋았군요. 9시 50분 이후에 환율이 하향 안정화 추세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 선물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장이 좀 안정화되는 부분, 그 부분이 주요 포인트였다. 그래서 그 화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환율의 여태까지의 상승이 이벤트 플레이였다. 이렇게 보는데 뭐 가령 뭐 외국인 순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올 수는 없어도 뭐 약간 중립적으로 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오늘 좀 그 제가 처음에 표현한 대로 새로운 주저주가 탄생할 수 있는 모색하는 하루였다고 표현했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은 오늘 보시면은 이제 AI랑 로봇 관련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하나의 테마에서 하나의 성장주로 갈 수 있는 시험대 역할을 앞으로 할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게 시험대를 잘 넘기면은 하나의 이제 주저주로서 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또 주목해서 보실 게 뭐냐면은 그 SK 하이닉스라든지 LG 전자 등 대형 IT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LG 전자. 그래서 이런 대형 IT주도 또 하나의 또 주저주로서 새로운 주저주로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마지막 한 저기에서는 우주 관련주가 화요일 날도 또 말씀드렸는데 우주 관련주가 또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카테고리로 세 가지 카테고리 있지만은 기존 주저주는 좀 내려오고 이제 앞으로는 장이 좀 안정되면서 새로운 주저주를 찾는 이제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하이닉스도 한 4% 그리고 LG전자 말씀해주신 거기도 한 3% 넘게 이렇게 상승을 했군요. 자, 그럼 좀 더 자세한 뭐 오늘 마감 시황은 잠시 후에 박근영 부장님 모시고 하나하나 차분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은 엄경화 위원이 오십니다. 엄경화 위원은 이제 조선 이쪽으로는 뭐 우리나라 또 탑 애널리스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엄경화 위원과 함께 조선 해운 뭐 이쪽으로 한번 좀 하나하나 좀 여쭤보는 시간 이따가 심층 인터뷰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저희는 전한 말씀 듣고 와서요. 바로 박근형 부장님부터 만나러 가겠습니다. 대리 불러야지. 안심 귀가 천사대리 1588-1004. 아침엔 출근길 페이지 2, 점심엔 매불쇼, 오후 녹음들까지 꽉 짜여진 정프로의 바쁜 하루. 정프로님, 오늘 무슨 향이에요? 냄새 정말 좋아요. 어젠 콜롬비아 수프리모, 오늘은 에티오피아 예가 체프. 바쁜 하루에 찍는 향기로운 쉼표. 오늘도 저는 운조 커피를 마십니다. 3프로와 함께하는 운조 커피. 여러분의 하루와 언제나 함께합니다. 원두, 드립백, 더치커피, 다양한 선물 세트까지 검색창에서 운조 커피를 검색하세요.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 저희 또 로고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나저나 이제 저희는 본격 소통 방송으로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질문을 또 답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질문이 하나 우리 부장님께 좀 들어왔는데요. SK 지주 있죠? 2년째 우하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뭐 좋은 자회사도 많고 도대체 왜 이러는 건지 참고할 만한 의견 있으면 좀 부탁드린다는 카를로시아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짧게 좀 부탁드릴까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주주 환원 정책이 그동안 미흡했다. 그래서 뭐 자사주 뭐 1% 작년 8월달에 2천억 정도 자사주 매입하면서 소각한다.
뭐 기간이 한 3, 4년 동안 하면서 근데 네. 그런 정책은 말로 하는 것보다는 좀 주주 환영 정책이 아주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사주가 24.4%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어느 정도의 자사주를 소각해야지 그 주주 환영 정책의 진정성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번에 좀 큰 결단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좀 주가도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이고야, 하여튼 뭐 쉽진 않은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주 회사 또 갖고 있는 분들의 마음들 좀 잘 풀릴 수 있도록 예. 이 주주 환원 정책, 주주들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챙기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된다. 이건 예. 뭐 당연한 방향 아니겠습니까? 예, 예. 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뭐랄까 이게 다음 세대로 넘겨주는 이 과정에서의 또 약간 뭐 주가를 누른다든 이런 일들이 이제 과거에 좀 있었어서 거기에 대한 좀 불신들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좀 말로만 하는 거죠. 뭐 ESG 경영한다고 하고, 파이낸셜 스토리 2019년에 발표하면서 140조 만든다고 뭐 그런 하면서도 주주 환원 정책은 매우 미흡했기 때문에 좀 그런 좀 주주들한테 진정성을 가지고 좀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다시 한번 우리 박근영 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우리 박근영 부장님과 함께 오늘도 한번 오늘 시장 정리를 해봐야죠. 네, 네, 기분 좋게 가겠습니다. 네. 그 매파적인 FOMC 의사록 공개 내용 때문에 사실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은 했었습니다만 이 미국 증시 마감 후에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또 엔비디아가 장 후반 시간에서 8% 급등세를 보이는 영향 때문에 전일 하락에 대한 반발 매수세도 이어지면서 오히려 출발은 상승세로 출발했습니다. 코스피가 12포인트 정도 상승하면서 2430포인트로 출발했는데요. 외국인은 양시장 현물 매도로 이루어졌고 기관은 코스닥만 매수 출발했지만 기관 외국인 모두 선물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시장 상승폭을 확대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오전에 한국은행의 2월 금통위 결과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투자자는 대체로 관망세를 보였던 상황인데요. 9시 50분경 한은의 이제 기준금리 동결 소식이 발표됐고 성장률과 물가 전망치 모두 0.1%포인트 하향 조정을 일단 보였습니다. 사진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올해 경제 전망치 관련해서 수정 전망치를 내놓았는데 경제 성장률도 1.7에서 1.6%로 그리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3.6에서 3.5%로 다소 좀 낮추었습니다. 이 금통위의 통방문이라고 했는데 통화정책 방향 관련된 입장에 대한 발표가 있은 뒤에 환율이 상방재료 상세가 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1295원대로 하락하고 외국인 선물 위주의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10시 20분을 지나면서 외국인 선물 매수가 확대되고 장중 고점을 상향 돌파했고요. 이 시간대 외국인이 코스피 200 순매수 전환하고 기관은 양시장 현물 동시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이 상당히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12시 기준을 봤을 때 외국인들은 선물 7천억 이상의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오전 기준 운수창고나 보험,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강세 시현했고 모처럼 금융투자 중심으로 이제 기관 매수가 유입되면서 코스피 반등을 했는데 네. 금융투자는 뭐 연속성이 좀 없는 매매가 많기 때문에 뭐 오늘 많이 샀다고 해서 내일 또 계속 산다 보장은 없습니다. 이제 코스피는 2,450선 회복을 목전에 앞두고 이제 추가적인 상승은 다소 좀 제한됐습니다. 네. 최근에 환율 같은 경우도 이제 그때 말씀드렸지만 1,216원 정도까지 갔다가 1,300원 위로 만약에 또 올라오게 되면 최근에 코스피 수익률이 한 10% 언저리 내외인데요. 이게 환율로 상쇄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중반 정도까지 가버리면 좀 난감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IFRS 변경에 따른 증액 기대감에 보험주가 강세였고요. 그다음에 운수창고는 한진칼이나 해운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고 시총 상황에 따라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반도체가 강세가 이루어졌는데 전기전자 업종은 상승세를 이끌었고 특히 하이닉스의 뭐 강세가 좀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네. 의료종밀이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고요. 철강, 금속은 연이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일부 출회됐고 코스닥은 개인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코스피 대상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제한됐는데 역시 오늘도 2차 전지 관련주 움직임에 영향을 받았다 볼 수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소프트웨어가 강세였고요. 특히 이제 AI 관련된 관련주가 급등세를 보였고 또 급등입니까? 네. 그리고 반도체 제약 등도 강세를 보였는데 반면 이제 일반 전기전자나 화학, IT 부품이나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 약세를 보였고요. 에코프로 BM이나 LNF도 다소 좀 부진한 하루였습니다. 네. 정말 AI 쪽도 없으면 요즘 너무 섭섭하겠네. 그렇죠. 최근 좀 주춤했다가 네, 오늘 또 급등하는. 불 뿜었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섹터 하나하나 또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급등 소식에 뭐 반도체 관련주들이 쭉 또 갖췄던 하루군요. 네, 사실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되게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컨퍼런스 콜 중에 AI 계속 반복을 하면서 이제 컨퍼런스 콜을 진행한 겁니다. 이제 그런 문서 전반적으로 이제 AI 관련된 이슈가 이제 불거지고 그다음에 시간에서 8%대 이제 엔비디아가 급등하다 보니까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뿐만 아니라 AI 관련주도 같이 좋았던 거죠. 네네. 그래서 AI가 변곡점에 도달했다면서 모든 규모의 사업체들이 머신 러닝 소프트웨어 개발 위해서 아마 엔비디아의 반도체가 필요하다고 굉장히 자신 있게 언급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최근 이제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AI 연산 수요가 중요한 변곡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광범위하게 도입될 준비를 하고 있다 언급했고 H100 프로세스가 이게 엔비디아 관련된 인데요. 이 본격적으로 생산에 들어가면서 고객이 이제 제너레이티브 AI 및 대규모 언어 모델 혁신에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사실은 뭐 현재 오픈 AI의 챗GPT 시스템이 우리가 알기로는 엔비디아의 그 A100 프로세스에 기반해서 운영되고 있고요. 네. 이게 그 오픈 AI 같은 경우는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뭐 H100 프로세서도 한 10,000개 이상 엔비디아에 주문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10,000개? 예, 상당히 좀 많이 계속적으로 나온 거고 이게 네. 더 많아질 수 있겠죠. 다른 업체들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NH투자증권에서 오늘 이야기가 나온 게 뭐냐면 결국 이제 빅테크 간의 AI 모델 경쟁이 심화될수록 수혜가 엔비디아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면서 지금 엔비디아의 AI 연산 프로세스가 시장의 95%나 독점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여러 기업들이 출시하고 있는 AI 프로세스 대비 엔비디아 제품 성능이 압도적인 격차를 아직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엔비디아 그 쿠다 기반의 플랫폼에 이미 이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아마 엔비디아 독점 체제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NH투자증권 예상을 했고 국내 업체 중에서는 엔비디아 GPU에 탑재되는 HBM 접착 공정에 이용되는 TSV와 그다음에 TC 본드를 제공하는 한미 반도체가 수혜가 좀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콕 집어서 오늘 이제 코멘트를 냈고요. 역시 이제 오늘 삼성전자보다 SK 하이닉스가 좀 좋았던 거는 엔비디아 쪽 관련된 HBM 관련된 쪽이 또 SK 하이닉스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올랐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이야기되면서 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뭐 하이닉스 포함 뭐 반도체들이 대부분 좀 좋았다 볼 수는 있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외신 관련해서 두 가지 이슈가 또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디지타임즈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제가 관련된 디지타임즈 기사를 이제 좀 제목을 좀 발췌해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TSMC의 5나노 관련된 부분이 AI 수요 덕분에 가동률이 급격하게 회복하고 있다는 디지타임즈 쪽의 외신 보도였습니다. 네. 그 TSMC 5나노 수요가 핸드폰이나 PC 수요 감소 때문에 그 가동률이 급격하게 급락했던 그런 추세였는데 최근에 AI 수요 덕분에 다시 가동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이제 기사가 나오면서 엔비디아, AMD의 데이터 센터용 반도체 수준이 늘어나고 있고 애플도 아주 견조하게 5나노 관련된 부분들을 사용하고 있는 덕분으로 이제 기사가 나왔고요. 여기에 따라서 결국은 챗GPT 발 AI용 반도체 수요가 실제로 TSMC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기사를 외신에서 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타이페이 그 타임즈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난야라는 회사도 이번 분기 메모리 가격의 부분에서 저점이고 이번 분기가 저점이고 향후에 느린 회복이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급업체의 생산 축소와 중국의 리오픈에 따른 스마트폰 수요 회복이 모바일 디램 재고 조정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이 타이페이 타임즈를 통해서 이제 언급을 한 기사가 또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1분기가 저점이다. 네, 그쪽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약간 봐야 됩니다. 변수가 좀 있는데요. 아무튼 이제 외신에서 일단 이런 뉴스까지 나오다 보니까 반도체 섹터에 대한 부분이 오늘 좀 분위기는 괜찮았고요. 더군다나 이제 미래에셋증권에서 반도체 수요 바닥권 진입이라는 또 코멘트가 리포트가 또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좀 짧게만 말씀드리면 당분간은 지금 추세상 단기간 반도체 업종의 실적이나 유동성 우려는 불가피하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과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 공급 불확실성에 따른 뭐 부품 재고 축적의 우선의 기간이 이제 과거에 2년 동안 있었다면 최근에는 수요자들이 보이는 행태가 상대적으로 과다한 재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마 현재는 최종 수요 불확실성이 상당히 좀 커지는 구간이다. 여기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중순까지의 수출액 동향도 전년 대비 마이너스 50% 이상의 큰 폭의 역성장을 보이고 있다. 보이는데요.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미래에셋증권에서 월별 반도체 수출액 추이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 사진을 보시면 아주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수출액이. 그래서 지금 과거에 뭐 PC 시대, 그다음에 모바일 시대, 데이터 시대 이렇게 오는데 최근 보면 몇 달 사이에 월별 반도체 수출액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분기 단위 계약 적용의 영향 때문에
때문에 아마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는 있는데 아마 전월 대비로는 아마 수출 감소가 다소 조금은 제한적인 모습으로 좀 슬로우해지면서 빠지고 있다 모습은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투자 기조의 변화를 보려면 최소한 보유 재고의 유의미한 축소가 선행돼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전제를 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최근에 메모리 업체들의 당분간 투자 방향성은 빗 아웃풋, 그러니까 이제 빗그로스가 하는 그런 어떤 물량의 증가를 시키기 위한 투자보다는 아마 메모리의 퍼포먼스 향상을 위한 투자 위주로 집행될 거로 보는데 최근에 이제 2월 중순까지 반도체 장비 수입의 규모도 전년비 감소세를 기록해서 아마 메모리 업체들의 투자 방향성이 물량을 많이 늘린다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효율성 위주로 투자가 집중된다 보는 겁니다. 실제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다음 수요 상승 사이클 대비를 위한 인프라 그다음에 장비 재배치, 그다음에 R&D 투자를 하는 거지 반도체 공급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코멘트는 아니었다라고 이제 미래에셋증권에서 이제 집었고요. 네. 전체 가격은 전반적으로 이제 4분기에 올해 4분기에 좀 플러스 전환을 할 거다. 디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경향 굉장히 늦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계약 가격보다는 현물 가격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주식을 본다면 현물 가격은 올 4월 정도에 반등을 줄 것으로 미래에셋증권은 추정을 한다. 계약 가격은 연말쯤 돼야 이제 4분기 돼야 올라갈 거고, 그다음에 이제 스팟 가격 그러니까 그때 사는 그 현물 가격은 4월 정도. 4월 정도. 그러니까 2분기 되면서 올라간다? 네, 그렇게 미래에셋증권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표를 좀 보여주시죠. 네. 다음 표를 보시면 디램 가격 추이 전망으로 쭉 보이는데요. 이게 이제 미래에셋증권에서 추정한 표입니다. 그래서 4월 전후에 현물 가격은 하락 마감을 전망하고 있고 계약 가격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여러 가지 세트 업체와 관련된 뭐 이렇게 공급업체 관련 간의 전체적인 계약 가격은 아마 올 4분기, 3분기 후반 뭐 계약 가격 하락 마감이 추정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늘 이야기하다 보면 반도체는 약간 그 뭐라 그럴까 한 6개월 정도 선행한다 말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주가가.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따진다고 보면 주가가 살짝 바닥을 형성하고 한 번씩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는 것도 그 논리로는 맞다는 보이는데요. 근데 이제 이러다 보면 갑자기 또 뭐 수출이 뭐 또 뭐 빠졌네 수출에 급감했는데 또 그럼 또 빠지지 않습니까? 반락이 또 되기 때문에 약간 뭐 어느 정도 이런 기대감과 우려가 이렇게 같이 반영이 되면서 좀 울퉁불퉁한 주가 흐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거 결부돼서 그 중국의 스마트폰 판매량이 조금 선행지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전련적으로 반도체도 그렇고 IT 부품도. 그래서 지금 예상은 1분기가 거의 최악 부분이고 재고 조정까지 하고 4분기도 큰 재고 조정이 있었는데 1분기까지 재고 조정하고 2분기부터는 좀 반등할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IT 부품 뭐 MLCC라든지 그런 것들이 올라오는 게 반도체에서도 가장 크게 수요가 일어나는 게 이제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그게 또 반도체주를 좀 이끌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보통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뭐 3분기 혹은 뭐 4분기에 수요 늘어난다 혹은 가격 올라간다는 전망이 나오면 보통 한 6개월 정도는 미리 주가는 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근데 계속 스마트폰 판매량이 중국에서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3월 달에 양해 이후에 여러 가지 뭐 그런 정책 뭐 그런 것들이 하면서 4월 달부터 조금이라도 올라간다는 현실만 있으면 그게 바로 반도체 수요에 확대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때부터는 주가가 조금 반등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챗 GPT, 그 이제 K 챗 GPT를 또 준비합니까? 네, 그 문화체육관광부가 전일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변화에 따른 문화, 제도, 산업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세계의 워킹 그룹을 발족한다고 밝히면서 한국어를 잘하는 AI를 위한 한국어 말뭉치 학습, 저작권 제도 개선, 그다음에 컨텐츠 창작과 산업에서의 AI 활용 등의 세 분야로 나누고요. 이제 우선 그 국립국어원이 한국어를 잘하는 K 챗GPT 개발을 지원하고자 고품질 한국어 말뭉치 구축을 위한 워킹 그룹을 3월부터 8월까지 운영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멘텀 플레이로 일단 주가들이 챗GPT 관련된 부분들이 뭐 코난 테크놀로지, 솔트룩스, 마인즈랩, 셀바스 AI 등등 뭐 알려진 종목들이 좀 오늘도 강세를 보였고요. 근데 약간 특징적으로 보이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그것보다는 뷰노라든지 그다음에 딥노이드, JLK와 같은
의료 AI 업체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게 약간 특징적으로 새롭게 나타난 부분인데요. 지난해 12월 혁신 의료기기로 지정됐던 AI 트릭스의 트릭스 VC가 불과 1개월 만에 그 신의료 기술평가 유예 대상으로 확정되면서 오는 3월부터 의료 현장에서 비급여로 사용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직접 투입이 된다는 거거든요. 의료용 AI가. 그러다 보니까 다른 AI 업체들도 가능성이 높아지는 환경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그러하고요. 또한 이제 혁신 의료기기 1호 JLK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도 뇌경색 진단 AI 매출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으니까 의료용의 AI 관련해서 굉장히 좀 두각을 나타내는 종목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건보료 부담감을 원하는 측면에서도 이 관련된 의료 AI의 도입이 좀 필수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시장은 좀 보고 있는 듯하고요. 여기에 따라서 실제로 지난번에도 이렇게 우리가 엑스레이 이렇게 진단 이렇게 그 진독 해주는 뭐 이렇게 해주는 것도 이제 뭐 실제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의료 쪽에서 AI 쪽이 좀 많이 이렇게 도입이 되면서 좀 현실화되는 부분들 때문에 다시 좀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하여튼 이 의료 관련된 얘기 나올 때마다 이제 그 책임에 관한 책임은 누가 질 거냐, 기계가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 잘못 진단을 혹은 뭐 잘못 판단을 했을 경우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저도 이제 그래서 아마 그거는 참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인간 의사들도 책임은 참 잘 안 지잖아요. 의료 뭐 문제 생기거나 했을 때도 뭐 지금까지 그렇게 책임 잘 졌던 경우를 별로 못 본 것 같아서 어차피 비슷하지 않나 아무리 생각도 살짝. 그러니까 지금 의료용 AI는 솔직히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그 의사들의 보조 수단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결국 그 의사 이제 책임은 지는 거고. 책임이니까 그거를 이제 판독하고 할 때 보조 수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 신뢰성이 좀 올라가면 좀 뭐 많이 발전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 그렇게 하면 좀 싸게 받나? 뭐 그렇지도 싸게는 안 받죠. 이제 비급여로 하면 더 높은 가격에. 아니 뭐 건강보험 부담을 완화하는 과정이라는데 싸게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그냥 생각이 살짝 들긴 했습니다. 자 그리고 손해보험 업종이 괜찮았습니까 오늘? 네, 뭐 오랜만에 이제 물론 이제 금리 인상이 또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미국의 임상 기조가 좀 더 이어진다고 보면 이제 오늘 은행도 일단 올라왔고 특히 이제 금리 인상 수혜주로 거론됐던 뭐 보험주들도 약간 이슈가 있었습니다. 업계 따르면은 삼성화재나 DB손보 그리고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KB손보 등 대형 손보사 5곳에 지난해 순이익이 총 4조 원을 돌파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사진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주요 손해보험사 단기 순이익 추이인데요. 보시면 엄청납니다. 이 정도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손 의료보험과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개선되면서 각사가 일제히 역대 최대 실적을 썼다고 알려지고 있고 삼성화재, DB손보,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K손보의 아까 말씀드렸던 지난해 당기순이익 합산액이 총 4조 1,089억 원으로 집계됐고요. 지금 상위 5개 손보회사의 순이익 합산이 4조 원을 돌파한 게 이번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까지 뭐 올해부터 상반기부터 시행되는 새 회계 기준이 이제 IFRS 17로 추정되는 이 부분이 주주 환원율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이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보험 수익 인식 기준이 미래 수익을 반영하는 CSM 이게 계약 서비스 마진으로 변경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미래에 발생하게 될 장래 이익을 모두 손익에 반영하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보험사가 기존 회계 기준 IFRS 4보다 이익이 훨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삼성과 하나생명 등의 대형 보험사들이 보장성 보험 판매를 공격적으로 늘리는 이유도 가입자에게 원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건강보험 등의 보장성 상품의 어떤 신계약 비중이 굉장히 높은 보험사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표상 나타나는 수익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 올해 추가 금리 인상과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보험사들의 자산과 이익 증가도 상당히 많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주주 환원에 대한 확대가 좀 더 기대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손보사들이 지난해 말 여당으로부터 이제 고물가 상황에 따른 국민의 경제적 고통 분담을 위한 뭐 동참을 하라는 압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대형 손보사들이 대부분 다 이제 다음 주 일제히 자동차 보험료를 최대 2.5% 인하할 예정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일부 손보사에서 연봉이 뭐 최대 60%까지 수천만 원 성과급도 일부 지급됐다는 뉴스도 일부 나왔고 그다음에 자동차 보험 손해율마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험료 인하폭이 좀 너무 작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사실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이제 어떻게 더 보험료를 내리면서 정말 주주 환원으로 갈 것인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뭐 교본증권은 이제 현대해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DB손보라든지 하나손보 이런 부분에서 대부분 다 이제 이익들이 개선될 것이라는 뉘앙스의 이 코멘트를 또 리포트를 내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좀 이렇게 좋아졌다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보험업종 네네. 잠깐 말씀드리면 보험업종이 좋습니다. 네, 그 IFRS 아까 말씀드린 세븐틴 같은 경우 주요 변화 요인이 뭐냐면 그게 이제 국제 회계 기준 같은 거죠? 예, 예. 네. 그 부채를 원래는 장부가로 평가했는데 이제 시가로 평가할 수 있게. 부채를 예. 그전에는 자산만 이제 시가로 평가할 수 있었는데 예. 부채를 이제 시가로 평가할 수 있게 올해 1월 보험사들이 갖고 있는 저 부채라면 대체로 뭐 어떤 거예요? 계약하는 거죠. 이제 계약하는 건데 그전에는 높은 이율에 했던 게 가장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네. 지금 이제 저율을 했었을 때는 문제가 됐는데 높은 이율을 하니까 앞으로 줄 거가 많아질 거 아니에요. 소비자와 계약을 맺을 때 그러니까 옛날 10년 전 20년도에는 이율이 높았으니까 근데 그거를 계속 장부가로 평가하니까 계속 그 손실 충당금을 많이 쌓는 거죠. 근데 최근에 금리가 오르면서 이게 이제 그만큼의 부분보다는 그만큼 이제 쌓는 부분이 적어지면서 손익이 개선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된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보험사들이 문제가 되는 계약이 뭐냐면은 금리를 높은 상태에서 계약한 거죠. 그러니까 뭐 저축적 보험을 하는데 내가 10% 이율로 뭐 30년 후에 주겠다든지 그런 이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장성 보험도 그 이자율에 따라서 이제 바뀌기 때문에 근데 그게 깁니다. 30년, 40년 길기 때문에 높은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항상 보험에 문제가 되는 게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IFRS 17가 들어오면서 부채도 평가하기 시가로.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금리가 내려가면 또 안 좋아지겠죠. 그거. 그러니까 뭐 조삼모사인데 이제 단기적으로 상반기 때는 생명보험 회사뿐만 아니라 그 손해보험 회사도 엄청나게 이제 이익이 많이 날 겁니다. 근데 하반기는 만약에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은 다시 좀 되돌림 현상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왜 은행들 한번 쭉 올랐다 쭉 빠진 것처럼 생보사들이나 이건 보험회사들도 이익이 많이 나면 뭐 정부도 이미 한마디 한 것처럼 아니 결국 그 국민 돈 받아다가 근데 이거는 회계 기준이 바뀐 거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좀 그 영향은 좀 덜할까요?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고 내리는 거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당장은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손실폭이 줄어들 수 있지만은 이제 앞으로 금리가 내려가면은 다시 또 평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 잘 참고하셔서 투자하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섹터요. 네, 벤츠가 자율주행 기술 상향 목표 제시를 했고요. 삼성전자가 미국 자율주행차 반도체 수주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관련주들이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메르세데스 벤츠가 현재 시속 60km 수준인 자율주행 레벨 3 최고 속도를 궁극적으로 시속 130km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걸로 전해집니다. 벤츠는 운전자가 도로를 주시하는 한 운전대에서 손을 놓고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고요. 여기에 따라서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를 위해서 역시 엔비디아와 파트너십을 맺고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벤츠 자율주행차가 자동차의 뇌라고 불리는 드라이빙 브레인으로 엔비디아의 드라이브 올인 시스템 온 칩이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자율주행 차량용 반도체 생산 소식도 지속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난 21일 날 삼성전자가 첨단 5나노미터의 파운드리 공정을 기반으로 반도체 전문 기업인 엠바렐라라는 회사와 협력하면서 최신 SoC, 그러니까 시스템 온 칩 관련된 CV3 AD685 이걸 생산한다고 밝혔고요. 해당 제품은 ADAS에 탑재되는 반도체 칩으로 알려지면서 칩 이름이군요. 그렇죠. 관련해서 뭐 파인디지털이라든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넥스트 칩, AT 세미콘 이런 관련된 자율주행이나 관련된 종목이 올랐는데요. 표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자율주행 로봇 산업 관련된 뭐 규제 완화 방향인데 역시 정부도 이 관련된 뭐 도로교통법 개정이라든지 관련된 법들에 대한 규정을 상당히 좀 완화시키고 있는 구체적인 또 행동도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 분들의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로봇 배달 시장이 여기에 따라서 이제 뭐 열릴 수 있는데 결국은 이제 그 172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요. 2030년 정도 되면 그래서 굉장히 또 큰 시장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로봇의 인도 통행 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했다는 부분도 최근에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고 정부가 또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을 추진 중에 있는 상황이라서 관련 이야기들이 상당히 좀 뉴스 플로우가 지속적으로 좀 연속적으로 연계해서
사이트가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스케줄 상으로는 계속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테마성 움직일 수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주목을 받는 뉴스들이 나오면서 주가들이 반응을 좀 할 수는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네. 자, 자율주행 어쨌든 뭐 이 방향으로 가는 거야. 뭐 시장이 뭐 정해진 방향, 정해진 미래인 것 같고요. 얼마나 이제 누가 더 빨리, 누가 더 정확하고 안전하게 자율주행 시장을 달리는 컴퓨터죠. 이제. 달리는 컴퓨터. 예. 아, 멋진 표현인데요. 네, 연구하신 걸까요? 아니면 이미 어디 있던 거 갖고 오신 걸까요? 아니 어디 계속 회자되고 있습니다. 아, 회자되고 있습니까? 예, 네, 예. 본인 작품은 아니시고요. 예, 그럼.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달리는 컴퓨터, 자율주행 자동차, 우리 나라 기업들이 많이 좀 선점해서 쭉쭉 뻗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섹터는 또 어디로 갑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전일 이제 서울 종로구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찾아서 24시간 소아 전문 상담센터 신설 관련해서 이 전화뿐만 아니라 24시간 영상 상담도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격 진료주가 이제 반응을 한 겁니다. 아무래도 대통령 주문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정부 부처가 이 관련된 후속 조치 같은 것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나왔고요. 소아 필수 진료에 들어가는 비용을 공공정책 수가로 보장하고 아이들 치료에 추가로 들어가는 투입 비용을 감안하면서 적정 수가를 보상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지시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좀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네. 여기에다가 이제 전일 언론에 따르면은 삼성전자가 OLED 그리고 네오 QLED 8K 등 23년형 TV 신제품을 다음 달 9일 출시하면서 알리는데요. 이번에 출시된 TV에 비대면 진료 앱인 굿닥이 탑재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대화면으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앱이 이제 그대로 이제 탑재가 되면서 TV 쪽에 이제 그게 이제 런칭이 되니까 아무래도 실제 서비스가 좀 더 상용화되는 부분들이 이제 올 수 있다는 기념 때문에 뭐 소프트세이나 인성정보, 비트컴퓨터, 유비케어, 케어랩스 등등이 이제 상승 보이는데요. 그 구조에 대한 부분들은 간단하게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그 인성정보와 관련된 부분을 약간 발췌해봤는데 이지스 리서치에 올라온 자료를 제가 발췌해봤습니다. 인성정보 헬스케어 브랜드 하이케어가 제공하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게 뭐 응급전화를 걸면 뭐 데이터 센터에서 콜센터에서 뭐 데이터 전송을 하고 집이나 피트센터 사무실 쪽으로 가고 이렇게 병원 쪽으로 원격 진료가 되면서 처방전에 대한 약 조제까지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 부분들이 이제 실제 그 인성정보가 하이케어로 제공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도식화가 거의 비슷하게 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뭐 TV라든지 앱을 통해서 정말 뭐 이루어질지 이런 것들은 조금 좀 다가온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어느 정도요. 원격 진료. 네. 그 법적으로 잠깐 좀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예,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비대면이 지금 허용이 일시적으로 되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전염법 등급을 낮추면은 그게 이제 불법이 됩니다. 아, 지금 전염병 등급이 높은 상태이기 예, 높은 때문에 상태이기 때문에 제한된 수준의 원격 진료는 가능한데 예, 예. 만약에 전염병 등급을 낮춰서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더 이상 이제 위협적이 않게 되면 예. 비대면 진료가 안 되고 예, 불법입니다. 아, 병원을 가야 예, 되는군요. 그래서 한 달 전에 이제 보건복지부랑 의사협회에서 네. 조금 이거 입법을 해야 되지 않겠냐 협의를 하다가 지금은 결렬됐는데 네. 어찌됐든 그 전염병 등급이 미국에서는 5월달에 낮춘다고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거에 맞춰서 5월달, 6월달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입법이 안 되면은 그냥 불법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그 전에 해야 되는데 의사협회랑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협상이. 그래서 그거를 좀 추이를 좀 지켜봐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또 해운주들이 또 갔군요. 네, 뭐 일본 언론에 따르면은 KDB 산업은행이 국내 유일한 국적 성산 HMM의 매각을 위한 컨설팅을 생략을 하고 매각 절차에 바로 착수한다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산은등은 자문 후보들을 상대로 컨설팅을 맡긴 뒤에 그 결과를 토대로 매각 절차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지만은 네. 산은주도의 빠른 매각으로 이제 방침을 선회하면서 2달 정도의 시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이제 시장은 보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HMM의 양대 주주인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이견이 있긴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기업의 M&A에 정통한 산은주도의 매각에 힘이 좀 실렸다고 분석이 된 상황에서 해운주들이 좀 좋았고요. 이제 전망만 무성하던 HMM 매각이 본격화되면서 아마 현대자동차, 그다음에 CJ SM 그룹 등 국내 주요 대기업과 해운 기업들 관심도가 높아질 수 있는데 산은과 해양진흥공사가 이르면 23일 주요 증권사, 법무법인, 회계법인을 상대로 금융, 회계, 법률 자문사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 제안서를 발송하고요. 골드만삭스나 뭐 CS, 크레디스위스
증권이라든지 그다음에 시티 글로벌 마켓 증권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 등의 외국계 증권사 등도 아마 제안서를 받을 거로 전해지면서 매각에 대한 구체적인 좀 입장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해양수산부와 금융위원회 등은 보도 설명 자료를 통해서 HMM 매각과 관련해서는 아직은 확정된 바는 없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만 좀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좀 뉴스에 나왔기 때문에 전혀 없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HMM이 지금 현재 저 산업은행이 갖고 있군요. 네. 아 몰랐습니다. HMM이 엄청 돈 잘 벌고 뭐 이런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좀 워낙 어려웠었으니까 그때 당시 아마 산업은행이 좀 뭐 지분을 갖고 있거나 했다가 지금 이제 상황이 좀 좋아질 때 매각을 좀 한다. 어디가 이제 과연 살 수 있는 회사가 될지 이제 그게 이제 관심을 좀 모으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군요. 예, 그리고 좀 매각 속도도 빨라진다고 이제 볼 수 있으니까 기대감이 좀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아, 매각 이슈가 좀 있었던 해운주 있었고요. 그리고 넷마블도 매각 소식이 있습니까? 매각 소식은 아니고요. 네. 일단 급등을 했습니다. 네. 네, 축하드리고요. 그 넷마블 같은 경우는 얼마나 지난번에 올랐다. 한번 아유. 잠깐 제가 언급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예,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넷마블 작년 기준 뭐 주요 주주 현황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그 CJ E&M이 최근에 이제 이슈가 좀 있는데 관련해서 CJ E&M이 넷마블 지분을 텐센트에 매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제 제시한 기사가 나온 겁니다. CJ E&M이 한 21% 갖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회사의 공식적인 오피셜 그 입장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추정 기사를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거론되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인데요. 추정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기사화돼서 공유가 되는 건데 넷마블이 지난해 실적 악화 때문에 적자 전환을 하고 2대 주주인 CJ E&M이 최근에 이제 재무 상태 악화 때문에 대량으로 지분을 매각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한 기사가 나온 겁니다. 사실은 CJ E&M 같은 경우는 최근에 A스토리라는 회사의 지분 일부인 1.24%를 장내 매각했다고 공시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일각에서는 중국 텐센트를 전략적 투자자, 그러니까 SI로 끌어들여서 CJ E&M이 텐센트 지분을 넘길 가능성을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런 가능성이 제기되냐면 넷마블의 제2의 나라라는 게임도 텐센트를 통해서 퍼블리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고 또 3대 주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텐센트에 관심이 좀 높아질 수 있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텐센트 같은 경우는 한 리버 인베스트먼트를 통해서 넷마블 지분 1,505만 주 정도 여전을 17.52%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3대 주주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조금 이제 그 텐센트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뭐 과연 그 자산 가치 대비 주가가 아주 많이 높은 아니기 때문에 주가도 좀 어느 정도 매력적인 구간이고 그다음에 또 텐센트가 굉장히 좀 M&A를 공격적으로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 제안을 받는다면 텐센트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매력적인 어떤 딜로 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네. 근데 방 이장과 텐센트 지분율 차이가 6.6% 정도밖에는 안 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작년 3분기 기준입니다만 지분율 차이가 6.6%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CJ&M이 텐센트 지분을 일부 만약에 넘기게 되면 넷마블의 최대주주가 텐센트로 바뀔 수도 있는 가능성이 그래요? 제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글쎄요, 뭐 그런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은 진짜 뭐 시나리오 그냥 소설이긴 하지만 이제 그런 시나리오가 이제 이야기가 되면서 시장에서 굉장히 좀 관심을 현재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CJ E&M 입장에서는 결국 팔고 나가야 되거든요. 아 지금 이 넷마블 주식을 예, 왜냐하면 원래 이제 이 넷마블의 게임 사업부는 CJ E&M에 있었는데 이거를 물적 분할 100% 한 다음에 매각하려고 하는데 네. 그 이제 상대자가 잘 안 나타나서 이제 방 이장한테 내가 2대 주주로 있고 한 1대 주주만큼만 사라. 그러고 나서 IPO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지분이 이제 24대 21로 된 거고. 넷마블이 원래 그러면 저 CJ가 E&M의 게임 사업부였죠. 넷마블이? 예. 아 그래요? 예. 아 그랬다가 이제 방진영 의장이 예, 방 의장이 이제 와서 내가 그러니까 1대 주주만큼만 돈을 가질 테니까 너가 그동안 2대 주주로 있고 이제 시일이 지나면 이제 팔아도 된다. 그래서 지금부터 CJ E&M이 지금 구조조정도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항상 이제 이걸 팔려고 노력은 했었는데 작자가 안 나타나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뭐 보도에 나왔을 때 텐센트에 팔지 그러면 모르겠지만은 뭐 향후 뭐 언젠가는 다 팔고 나가야 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긴 CJ로서는 뭐 자기네가 게임 사업을 하는 업체도 아니고 원래 접으려고 했었는데 이게 100% 가져갈 사람들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방 이장한테 넘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CJNM은 최근에 공식적으로 그 자산 매각에 대한 부분들을 공식화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좀 있고 아까 제가 A스토리 지분도 시장에서 팔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체는 아니지만 그래서 일단 시작이 됐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산 매각에 대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 뭐 결국은 뭐 넷마블 주식도 어디론가 넘기지 않겠느냐. 근데 이제 그걸 뭐 시장에다 바로 그냥 내리 꽂아서 팔기보다는 아마 좀 블락으로 하든 뭘 하든 조금 통으로 이렇게 좀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받아갈 때가 누군가 이렇게 보는 거죠. 아, 그럼 큰 회사들 말고는 사실 한 번에 받을 데가 없으니까 금액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또 관심 가질 수 있는 게 텐센트가 또 3대 주주이기도 하고 넷마블에 관련된 게임도 뭐 진짜 좀 퍼블리싱을 하고 있는 데다 보니까 관심을 많이 가질 거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거죠. 근데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그런 기사가 나오면서 이제 어떤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좀 움직였다 볼 수는 있습니다. 네, 만약에 CJ가 텐센트로 블록딜 한다. 저도 그럼 같이 하겠습니다. 제 것도 같이 태글록 조약이 있어갖고 같이 넘기시면 되겠네요. 뭐야? 태그 언론. 예. 태그 언론? 예. 그러니까 태그 언론. 대주주가 팔 때 같이 이제 팔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예. 네. 저는 종프로님이 인수를 해서 뭐 이렇게 일대주주 올랐습니다. 제가 인수하기에는 사실 제가 게임 쪽으로 이렇게 전문 분야가 안 돼요. 예, 그래서 저는 그리고 게임을 제가 많이 좋아하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인수하는 건 썩 바람직한 일은 현재 아니에요. 한 6대 주주 정도 되시는 걸로. 제가요? 예. 지금 현재 5대가 국민연금공단이죠. 네. 5.2%. 6대 조금 못 미칠 것 같긴 합니다. 네. 제가 지금 현재 한 이게 얼마야 지금 6만 원이죠. 제가 11만 원대 샀고 한 120주인가 제가 있었던 것 같으니까. 자, NC 소프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 NC소프트의 올해 출시 예정작이죠. 기대작입니다. TL이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Throne and Liberty라고 불립니다. 그 이제 아마존 게임즈와 글로벌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했다고 알려집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좀 기대작입니다. 뭐 저도 이제 나오면 좀 해보고 싶은 게임 중에 하나인데요. 아마존 게임즈가 이제 북미, 남미, 유럽, 일본 지역의 글로벌 서비스 판권을 확보하면서 이제 글로벌 퍼블리싱을 이제 NC소프트의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한국과 대만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은 아마 NC소프트에서 직접 아마 퍼블리싱을 서비스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약 금액이 경영상 비밀 유지 조항에 의거해서 상세 내용을 공개되지가 않았지만은 최소 계약 금액이 21년 연결 매출액 2조 3,088억의 2.5%인 약 577억 이상으로 지금 시장은 추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TL 같은 경우는 이제 10년 동안 1,000억 이상의 개발비를 투입한 뭐 MMORPG 장르 게임이니까 이건 진짜 히트를 안 하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마어마한 개발비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PC와 콘솔 멀티 플랫폼으로 글로벌 동시 출시 예정인데요. 이게 주요 특징으로 보면 이제 뭐 날씨와 지형 등 환경에 따른 전략적 플레이가 가능하다 알려져 있고 이용자 선택에 따라 역할이 달라지는 프리 클래스라든지 대규모 전투에 초점을 또 맞추었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저도 상당히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아마 파이널 테스트를 조만간 할 건데 일반 이용자 대상으로는 21일에서 22일 그리고 미디어 전문가 대상 테스트는 23일에서 24일 양일간 테스트 규모가 이제 매일 50명 이내로 이루어지고요. 테스트 기기는 PC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작 게임 TL이 출시되기 전까지는 실적 자체로는 좀 부진할 수 있겠지만은 아마 상반기 내에 신작 출시 기대감으로 NC소프트는 조금 움직일 수도 있다. 이렇게 시장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NC소프트.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뭐 시총으로 제일 큰 회사가 NC소프트죠? 아닌가요? 게임사 중에 시총은 제가 다 못 봤는데요. 크래프톤이 더 커요? 예. 와. NC소프트보다 예. 크래프톤은 게임 별로 없잖아요. 아닌가? 뭐 그렇죠. 뭐 아니 그 종류로는 제일 돈 많이 버는 갑자기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붉은 사막? 아니 아닌데? 붉은 사막은 펄어비스. 펄어비스. 갑자기 잊어먹었는데 하여튼 제일 많이 버는 그 크래프톤 총싸움 같은 거 있잖아요. 갑자기 이름 잊어먹어서. 크래프톤. 네, 크래프톤. 찾아보시죠. 크래프톤. 크래프톤님 저기 같은데. 저도 그 이름 아는데. 우리 대규모 히트작 있잖아요. 예. 크래프톤. 예. 자, 여러분 배틀그라운드입니다. 배틀그라운드. 배틀그라운드. 이제 생각나네. 예. 그게 이제 돈을 잘 버는군요. 예. 그래서 크래프톤이 더 시총이 커요. NC가 사올 몇 년 했는데. 네. 게임 업계는 뭐 워낙 또 새로운 게임 인기가 많으면 또 바로 가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리니지 이후에 이제 차기작이 없어서 여태까지 좀 했는데 아까 뭐 말했듯이 그런 것들이 좀 나오면 괜찮아지겠죠. 네. 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오늘 그래도 간만에 좀 올라줬습니다.
예, 그 결국 이제 관련주들이 움직였다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삼성전자가 언론을 따르면은 지난해부터 MX 모바일 경험 사업부에 이머시브 디스플레이 랩 이렇게 몰입형 디스플레이 시험이라는 XR 확장 현실 전담 연구 개발 조직을 만들고 최근 거래처들과 신제품 양산 논의를 시작했다라고 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머시브 디스플레이 랩 실무진들은 최근에 삼성전자 관련된 삼성 디스플레이와 중국 BOE 그리고 시아 등의 패널 업체들과 잇따라 사업 협력 미팅을 진행했다고 알려졌고요. 자체 XR이라든지 특히 이제 VR 제품 개발을 또 논의했다고 알려지면서 상당히 좀 이르면 올해 뭐 삼성 XR 기기 신제품이 또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기대감을 굉장히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언론을 통해서 메타버스 시대를 선도할 뭐 석박사급 고급 인력 확보를 위해서 23년도 메타버스 랩 지원 사업을 공고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약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뉴스가 테마적인 움직임으로 일단 연결이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뭐 셀바스 A나 알체라, M게임, 바이브 컴퍼니, IM, 맥스 등의 뭐 가상현실 AR 증강, VR 테마 관련된 주식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가 뭐 좀 문제가 있었나요? 오늘 좀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네. 이게 이제 공개 매수 관련된 일정 때문에 다소 좀 버티던 주가가 오늘 좀 빠진 걸로 보입니다. 사실 이제 그 오스템 임플란트 관련해서는 공개 매수 종료일이 2월 24일입니다. 2월 24일. 네. 그러니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오스템 임플란트 공개 매수 청약 참여자는 공개 매수 교부 확인서 교부 및 서명이 필요한데 주식으로 보면 원래 이제 주식을 사면 3일 결제가 되기 때문에 입고가 되는 거잖아요. 그 예를 들면 이제 아직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하고 내일 거래를 하면 예를 들어서 24일 날 공개 매수 일정이 있는데 네. 오늘하고 내일 거래를 하면 사게 되면 어떻게 되죠? 주식이 27일 월요일하고 28일 화요일 날 주식이 입고됩니다. 그러니까 공개 매수 청약이 불가능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규로 사는 사람은 이미 물 건너 간 거죠. 어제까지 샀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가 22일까지 매수를 했어야만이 이제 24일에 공개 매수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약간 무위험 수익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사실 오늘은 주식을 사면 안 되는 거죠. 신규로. 아, 어제까지가 이제 그 날짜군요. 네, 신규로 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약간 일정이 좀 넘어간 입장에서 버티던 주가가 이제 오늘 이제 장중에 확 밀려버렸는데요. 다만 이제 지금부터는 펀더멘탈을 보고 접근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고요. 뭐 주가가 또 빠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뭐 펀더멘탈의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좋다면 주가는 더 올라갈 수도 있겠고 그 향후에 이제 저희가 평가를 해봐야 되겠지만 네. 아무튼 이 공개 매수 관련된 일정 이슈 때문에 오늘은 좀 장중에 급락세를 한번 나타내기도 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개 네. 매수 관련해서 이게 장외 거래이기 때문에 네. 매매 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있습니다. 아, 장외 거래이기 때문에 세금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지금 그 매매하면은 거래세만 내고 네. 대주주가 아니면은 이제 거래세만 내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제 이거는 이제 증권사 가서 입고를 하고 해야 돼서 장외 거래이기 때문에 매매 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있다는 점 그거 좀 유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를 들어 제가 뭐 한 50만 주 갖고 있으면 그 매매 차익에 대해서 차익에 대해서 예. 제가 예를 들어 뭐 20만 원에 샀는데 한 30만 원 되면 이거 얼마인지 모르겠네. 말을 못 하겠네. 근데 그래서 한 50% 먹었다. 이러면 먹은 50%에 대해서 예, 세금이 나오는 거예요. 세금이 예. 한 22% 나오나요, 그거? 그 정도 나올 그 거예요. 정도 아마. 아마 나올까요? 자세히 세율은 모르겠지만 한 22% 그 정도 나올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현대차 네. 자동차 인지 좀 갑니까? 네, 오늘 완성차하고 부품주들이 같이 좀 좋았습니다만 이제 뉴스는 뭐 사실 주가를 이것 가지고 땡길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는데요. 일단은 먼저 뉴스는 현대차 그룹이 미국의 유력 자동차 전문지인 카앤드라이버가 발표한 23년에 디터스 초이스 어워드에서 주요 차량들이 최고 모델에 선정된 것으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련 브랜드별로는 현대차는 코나, 투싼, 팰리세이드, 산타페, 산타크루즈, 아이오닉 5, 엘란트라 N, 소나타 등 8개 차종이고요. 기아는 뭐 소울, 스포티지, 소렌토 등등 텔루라이드 등등 뭐 9개 모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다 선정이 됐다고요? 예, 그래서 이거 뭐 그냥 다 된 거 아니야? 이런 정도로 라인업들이 다 이제 지금 그 자동차 유력 전문지에서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정을 많이 해 근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갖고 주가를 좀 올리기엔 좀 그렇다 볼 수 있겠고요. 네. 다만 이제 현대차 그룹이 최근에 보면 미국 시장에서 지난해 연간 147만 4,224대를 판매했는데 올해
1월에는 전년 동월보다 14.7%나 급증한 10만 7,889대를 판매했기 때문에 1월에 어떤 판매량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펀더멘탈리 굉장히 좋아진 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뭐 현대차도 이제 주총에서 배당 절차 개선안을 상정하기 때문에 아마 배당 금액과 관련된 주주 환원도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은 좀 좋은 여건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차 그룹이 어젠가요? 미국 현지서 전기차 양산 그러니까 GV70 뭐 전동화 모델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IRA 수혜 요건을 충족했다, 맞추었다 이렇게 어제 뉴스가 사실 나왔었거든요. 네. 사실 그건 좀 호재로 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이제 IRA 관련된 요건을 충족하면서 판매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어떤 불확실성이 일부 모델이 이제 벗어났기 때문에 판매에 대한 어떤 니즈가 분명히 있는 거고 또 판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호재인 것 같고요. 또 삼성증권에서 이제 리포트가 최근에 나왔는데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 피크아웃이 아닌 레벨업으로 본다라는 이제 논리의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조금 발췌를 해보면 올해 1분기 이번 1분기에 현대 기아의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현대차는 약 2조 5천억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는 2조 원까지 올라오면서 코스피 내에서 영업이익 기준으로 봐서는 현대차가 1위 그리고 기아가 3위 정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돈을 엄청나게 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높아진 평균 판매 단가 ASP와 원화 약세 그리고 판매 증가를 감안하면 좀 더 상향 조정 가능성까지 열려 있다라고 삼성증권은 좀 공격적으로 코멘트를 냈고요. 그래서 1분기 실적을 만약에 나타나면서 확인된다면은 자동차 업체가 조금 주가는 좀 릴레이팅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관련된 부품주도 관심을 확산이 좀 될 것 같다 이야기했는데요. 네. 사진 하나 가져와봤습니다. 삼성증권 리포트에 나온 사진인데 보시면 이게 글로벌 재고입니다. 재고. 현대하고 기아의 재고인데요. 보시면 재고가 아직도 바닥권에 있습니다.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아직도 평균 그러니까 뭐 과거 한 10년 정도 바라봤을 때 평균 재고보다 엄청나게 낮아져 있는 아직은 재고 바닥권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조금 수요가 어느 정도 완전히 뭐 경기 침체가 가지 않는다면은 어느 정도 판매는 굉장히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대기 수요가 아무리 뭐 100이란 대기 수요가 있다. 그게 뭐 약간의 풍선 효과 때문에 많이 빠진다 하더라도 결국은 저 정도의 재고라면은 판매에는 당분간은 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인기도 괜찮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좋은 쪽으로 보자라는 뉘앙스의 삼성증권의 리포트가 나왔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카앤드라이버 홈페이지를 지금 가서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봤는데 워낙 이제 선정 자체가 세그멘트별로 다 해요. 그러니까 뭐 소형, 준중형, 준중형 SUV, 준중형 뭐 스포츠 하여튼 굉장히 다양한 세그먼트를 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세그먼트별로 한 3대씩 정도 주는 것 같은데 현대 기아차가 꽤 많이 들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BMW라든지 아니면 폭스바겐 혹은 뭐 마츠다 이런 차종들도 보이긴 하는데 그냥 쭉 대충 살펴봐도 현대 기아차가 거의 석권을 했어요. 그러니까 각 세그먼트별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 종씩들은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야, 그래서 꽤 괜찮은 성적을 보인 것 같긴 하다. 물론 이제 이 잡지의 신뢰성은 뭐 어느 정도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요. 제가 저도 이 신뢰성 몰라서 이게 뭐 하는 건지 매년 뭐 언론에서 네. 뭐 이렇게 뭐 누구 뭐 이렇게 순위를 매기듯이 네. 하는 잡지인지 아니면 진짜 신뢰성 있는 잡지인지는 한번 제가 찾아봐야겠습니다. 네, 근데 뭐 1955년부터 생산된 잡지라고 하니까 아주 뭐 이름 없는 잡지는 아닌 것 같긴 하고요. 네, 여튼 뭐 어쩌면 이게 우리가 너무 스스로를 잘 인정 못하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잘 나가는데 우리가 스스로 너무 이게 진짜 우리가 잘 나가는 거 맞아? 이런 의심들을 너무 하는 건 아닌가. 근데 이제 그것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네. 그 ASP가 높은 차가 얼마만큼 팔렸느냐. 옛날에 이제 현대차, 기아차는 그 영업직원한테 인센티브를 많이 주면서 파는 차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 저는 이제 자동차에 관심이 요즘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은 이제 ASP가 높은 차가 팔리고 인센티브가 좀 줄어든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잘 나가는 차죠, 진짜. 그렇죠. 안 불러도 부르는 차. 근데 옛날에는 옛날 현대 기아차는 인센티브를 많이 주면서 파는 차였는데 그게 지금 많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예전보다는 좀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다음 섹터 어디 보면 되겠습니까? 네, 역시 뭐 2차 전지주가 장중에 꽤 빠졌습니다. 장중에 꽤 빠졌는데요. 역시 이제 이 2차 전지 관련 섹터 이야기는 어제 제가 삼성증권 리포트를 약간 제가 인용을 해드리면서 왜 이제 약간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이야기는 어제 방송분에 이제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거는 가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뭐 약간 어떤 한쪽은 좀 이렇게 아직도 강하게 본다라는 쪽의 리서치도 있고 어제처럼 삼성증권은 조금 상대적으로는 단기적으로 보수적으로 지금은 봐야 되는 구간이라고 말을 하는 쪽이 있기 때문에 뭐 약간 서로가 엇갈리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그래도 어떤 회복력이 굉장히 좋았다는 거죠. 오늘 장중에 막 5%, 6%까지 막 이렇게 소재들이 꽤 많이 빠졌었는데 일부 종목들은 아래꼬리를 달고 쫙 올라오기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좋았고 특히 에코프로는 오히려 플러스로 또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BM은 좀 빠졌고 LNF도 좀 빠졌고 첨보라든지 이런 종목도 좀 빠지기도 했지만 또 일진 머티리얼즈는 또 플러스로 돌아섰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종목별로 이제는 뭐 많이 빠지기도 하고 오르기도 하고 이제 좀 각게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급락하거나 이러진 않았거든요. 아래꼴 달고 다 올라왔고 최근에 상승분을 생각하면 2차 전지가 그래도 이 정도면 굉장히 힘이 좀 강하다 네.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너무 2차 전지가 이제 다 왔다고 보기에는 조금 쉽지 않은 구간일 수도 있다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증시 한번 쭉 살펴봤고요. 그 외에도 뭐 UAM 같은 경우도 관련 주가들이 좀 아마 상승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증시 깔끔하게 여러 섹터별로 잘 정리해 주신 우리 박근영 부장님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삼박자가 나오면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급매물이 딱 소진된 거예요. 그래서 급매물 윗단으로 갈 거냐, 그 아랫단의 가격 이때가 나오면 그 아래로 갈 거냐, 지금 분기점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더 정확하게 들으시려면 한두 달 뒤에 저를 만나시면 좋겠지만 그럴 일은 거의 없을 테니까 지금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 결론을 내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굳이 딱 선택을 드리자면 임형록 교수의 부동산 전망, 그 결론이 궁금하다면 3프로TV 멤버십에서